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5번째 생일의 아들이 나를 차에 밀어넣으며 말했다. 이 사람을 산으로 데려가요. 그게 마지막 생일이 될 테니까. 차가 멈췄을 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온몸이 떨렸다. 사람들은 희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가? 고귀한 것이라고, 인격을 단련시킨다고. 당신이 희생한 대상은 반드시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들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지금 여기 75살이 된 내가 앉아 있다.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당신들에게 이야기해 줄 준비가 되었다. 엄마란 다른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그 말을 믿었다.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면 언젠가 그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늙어서 혼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따뜻한 보살핌과 유자차, 그리고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라는 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 하루가 찾아온다. 나는 75살이다. 내 성인 시절에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낸 바로 그 집에서 잠을 깼다. 담장에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집이지만 정든 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새 아이를 키웠고 퇴근하는 남편을 맞았다. 이곳에서는 늘 파이 냄새와 남편 박민호 씨가 대학 시절부터 쓰던 오래된 스킨 향기가 났다. 하지만 지금은 정적뿐이다. 오직 나와 그들에게서 남은 모든 것, 벽에 스민 추억만이 있을 뿐이다. 2년 전 남편 민호 씨가 세상을 떠났다. 심장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그 후로 나는 혼자 산다. 불평하지는 않지만 물론 때때로 힘들다. 막내 민석이가 가끔 전화를 한다. 보통은 용건이 있어서다. 엄마, 안녕하세요.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딱 금요일까지만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딸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전화한다. 엄마, 나 애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민이는 시험 망쳤고 서연이는 대회 준비해야 하고 아시죠? 그리고 큰아들 준혁이는 이미 10년 전부터 가족의 관심사에서 벗어났다. 그는 변호사이고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그에 걸맞은 아내가 있다.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모든 게 어긋났다. 그리고 75번째 생일 아침. 누군가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 날이었다. 나는 주전자를 켜고 커피를 내렸다.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정원은 이미 시들었고 서리가 마지막 국화까지 죽여버렸다. 밖은 잿빛이고 흐렸다. 나는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문 앞에는 민석이가 점퍼에 몸을 웅크리고 서 있었다. 머리카락에 눈이 묻어 있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소년처럼 웃는다. 내 어리석은 심장이 철렁했다. 아무리 오랜 고통과 피로가 쌓였어도 그는 내 아들이다. 일찍 왔네. 내가 말했다.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어디 가시기 전에 엄마 모시고 가려고요. 일 시작하기 전에요. 나는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웠다. 엄마, 저희가 수진이랑 준혁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엄마가 기분 전환도 하고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생신인데 뭔가 특별한 걸 해야죠. 예를 들면 저기 설악산 근처 소린마을에 좋은 리조트가 있대요. 경치도 예쁘고 자연도 있고 조용하고요. 엄마가 거기에 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모든 걸 잊고 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손에 든 커피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때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75회를 살아보면 말 속에 숨은 뜻을 듣는 법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저희가 이미 다 준비했어요. 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운전기사님도 좋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데려다 주시고 장소도 안내해 주실 거예요. 원하시면 하룻밤 묵으셔도 되고요. 전부 저희가 부담할게요. 너희 중에 누가 나랑 같이 가니? 엄마, 저희는 다 일이 있어서요.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기사님이 다 안내해 주실 테니 괜찮을 거예요. 다 엄마를 위한 거잖아요. 하루라도 혼자 계시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돌아오는 건 언제든 원하실 때요. 며칠 뒤에 돌아오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아, 저기 오나 봐요. 차의 경적이 울렸다. 나는 복도에 있는 거울로 다가갔다. 내 모습을 본다. 75살의 여자. 남편이 40살 생일에 사준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한 쪽머리로 묶었다.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들이 참 좋은 할머니야. 자상하셔라고 말할 법한 그런 사람. 엄마, 화 안 나셨죠? 나는 그에게 돌아서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뱃속에 품고 꼬박 하루 동안 진통하며 낳고 6살 때 아팠을 때 발을 동동 구르며 간호하고 그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3가지 일을 하고 그가 빚에 시달릴 때 연금을 내주었던 바로 그 어른 남자였다. 아니, 아들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화나지 않았어. 나는 다른 무언가였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난 여자였다. 문 밖으로 나섰을 때 길가에는 이미 차가 서 있었다. 깨끗한 헤드라이트를 가진 검은색 현대 그랜저. 마치 눈과 진흙탕기를 달린 것이 아니라 전시장에서 막 나온 듯 바퀴 아래에는 매트까지 깔려 있었다. 옆에는 60살쯤 되어 보이는 운전기사가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기민머리, 단정한 코트깃. 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손을 등 뒤로 한 채 침착하고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 민석이가 강지원 씨라고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여사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소림마을 리조트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신사처럼 내게 문을 열어주었다. 민석이는 내가 하룻밤 묵을 경우를 대비해 내 가방을 트렁크에 넣어주기까지 했다. 참으로 자상했다. 그리고 내가 차에 앉았을 때 나는 들었다. 데려가세요. 저 여자의 마지막 생일이 될 테니. 우리 골칫거리처럼.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는 들었다. 내 청력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때 나는 항상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날은 선물이 아니었다. 이별이었다. 그들은 내가 짐이라고, 엄마는 늙고 지쳤으니 안식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요양원을 찾아냈고 서류에 서명했다. 내 아이들, 내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그 아이들이. 나는 창밖으로 내 집이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셔츠를 다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수진이의 10살 생일에 케이크를 자르던 그 집. 민석이는 아마 이미 형제들에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전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운전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는 구덩이도 눈도 젖은 도로도 없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게 달렸다. 강지원 씨라고 하셨죠? 나는 거울로 그를 자세히 보며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떠올랐다. 그 눈, 그 침착한 목소리, 그 꼿꼿한 어깨, 나는 기억해냈다. 1994년 소말리아. 나는 그때 UN 평화유지 의료지원단으로 파병된 부상병들을 돕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배에 부상을 입은 한 젊은 군인이 있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 그는 성스의 경계에 누워 있었고 의사들은 희망을 버렸다.
나는 나흘 동안 그의 침대 곁을 지키며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헛소리를 하며 엄마를 부르고 혼자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다. 나는 그때 떠났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당신 혹시 그때 내가 물었다. 그는 거울로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순자 여사님,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저는 당신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당신이 그 사람인 줄 몰랐을 텐데요. 네,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그냥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했을 뿐이고 저는 마침 그 근처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사실은 저는 지난 몇 년간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언젠가 보답하고 싶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가슴이 꽉 막혔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다. 내 남편에 대해서도 아셨나요? 2년 전 박민호 씨의 사망 소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민석이의 빚, 준혁이의 사기, 수진이의 비리에 대해서도요. 나는 얼어붙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는 거울을 보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민석이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3천만 원, 사채업자에게 2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수진이는 자선단체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지도 않은 모금 활동을 꾸며 자기 주머니로 넣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탈루하고 아내를 속이고 있으며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내 호텔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들은 내가 키우고 낳고 믿었던 내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알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요? 그들은 제가 당신을 소리케어 요양원으로 데려가는 대가로 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미 서류에도 서명했고요. 치매 의심, 판단력 상실 진단서도 첨부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집을 팔고 당신의 모든 돈을 인출할 겁니다. 심지어 결혼 반지도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재처럼 쓰게 느껴졌다. 하지만 당신은 날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는군요. 아닙니다. 저는 호숫가에 있는 제 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조용해서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는 나를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복수라도 말이죠. 우리는 북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텅 빈 마을, 헐벗은 자작나무, 비에 젖어 어두워진 표지판을 지나쳤다. 고속도로는 지평선 너머로 멀리 뻗어 있었다. 이 길 위에서 내게는 목적지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오직 침묵과 내가 한때 구했던 이 남자만이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지만 생각은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강지원 씨, 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은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곁에 있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의료진도 친척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지난 30년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노인을 버리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값에 어떻게 서로를 파는지.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도로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때 살아남아 돌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매년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 어떻게 지내실까?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양심은 해야 할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 호숫가 4km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당신 자녀들은
당신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침묵했다. 저 멀리 물빛이 반짝였다. 넓고 잿빛이며 납덩이처럼 무거운 호수. 그리고 그 너머로 짙은 소나무 숲과 언덕 위에 작은 집이 보였다. 굴뚝이 있는 연회색 집. 우리는 나무 울타리에 차를 세웠다. 강지원 씨가 내려서 문을 열었다. 차는 자갈길을 따라 들어갔다. 환영합니다. 이순자 여사님.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임시 본부입니다. 집안은 소박했다. 나무 식탁, 벽난로, 담요가 덮인 안락의자. 벽에는 역사, 심리학, 군사회고록 등이 꽂힌 책장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이름, 숫자, 이체 내역, 날짜가 적힌 수많은 표가 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말했다. 당신 자녀들의 자금 흔적입니다. 저는 그냥 지켜본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었죠. 언젠가 당신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부엌에서 커피 2잔을 들고 와 내 앞에 한 잔을 놓았다. 그들에게는 빚이 있고 사기가 있고 양복과 미소 그리고 엄마 걱정 마세요라는 말 뒤에 숨겨둔 더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앉아서 화면을 보았다. 민석이의 의심스러운 계좌로의 수십 건의 이체, 빚, 담보, 수진이의 재단 기금에서의 소액 인출, 자발적 모금이라는 명목의 가짜 보고서. 준혁이는 더 심각했다. 자금 세탁, 페이퍼 컴퍼니, 키프로스의 계좌, 세금 탈루, 법률 사기. 강지원 씨, 이걸 전부 모으신 건가요? 네. 정보부에서 20년 근무한 기술이 아직 남아있어서요. 나는 이 서류들을 보며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계획된 배신이다. 그들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일이면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집은 이미 감정평가를 받고 경매에 붙여졌고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강지원 씨,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두르거나 설명하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생각할 수 있었다. 집안은 따뜻했고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렸다. 밖에서는 북풍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깨닫게 하고 싶어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장난감도 은행카드도 낡은 가구도 아니라는 것을요. 나는 그들의 어머니고 그들은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다음날 아침 나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에서 깼다. 민석이가 또 빚을 졌을까? 수진이가 남편과 싸웠을까? 준혁이에게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까? 걱정하며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 요구, 부탁, 조종 없이 내 자신의 리듬으로 깨어났다. 부엌에서는 이미 커피 향이 났다. 강지원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마치 외과 의사처럼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의심이나 동정이 아닌 오직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순자 여사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내게 서명이 된 봉인된 편지 3통을 건넸다. 이게 뭔가요? 각자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각각 마지막 기회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민석이라고 쓰인 봉투를 열었다. 민석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너희가 원했던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빚, 마약, 그리고 나를 없애려 했던 너희의 시도까지. 너에게 48시간을 주겠다. 지정된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증거 서류 사본이 경찰, 검찰, 그리고 네 채권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결정은 내 몫이다. 내 엄마가.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그들의 확신의 못을 박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소리 내어 읽었다. 수진이에게 보내는 편지도 부드럽지 않았다. 수진아, 네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모금했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안다. 교회에서의 가짜 모금과 네가 어떻게 보고서를 조작했는지도 안다. 2,500만 원, 48시간을 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건은 국세청, 검찰, 그리고 학부모 단톡방으로 넘어갈 것이다. 선택해라. 내 엄마가 준혁이에게 보내는 편지는 더 길었다. 그는 파트너 변호사이고 명망 있는 사람이니까. 준혁아, 해외 계좌, 유령 고객, 현금 이체, 차명 카드,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자료들을 국세청, 변호사협회, 그리고 내 로펌에 넘길 수 있다. 혹은 네가 1억 원을 48시간 내에 이체하고 너에게 생명을 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거나 내 어미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강지원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의 의지, 자유, 재산을 파괴하며 당신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조용히, 재판 없이, 망신 없이 빠져나갈 길을 제안하는 겁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침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보내죠? 퀵 서비스로 수령 확인증을 받아서 보낼 겁니다. 내일 점심때쯤이면 각자 손에 편지가 들어갈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뭘 하죠? 내가 물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아니요. 우리는 2차 공세를 준비할 겁니다. 그는 검찰청, 국세청, 변호사협회, 연방마약통제국, 19번 학교 학부모위원회, 언론인이라는 제목이 붙은 폴더들을 꺼냈다. 이건 만약 그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채널을 통해 동시에 나갈 겁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숨을 기회도 없이요. 언론인들은요? 그는 화면의 버튼을 눌렀다. 제목이 나타났다. 세 자녀, 어머니 재산 노리고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으나 어머니는 더 영리했다. 이건 나에 대한 건가요? 이건 그들에 대한 것이고 일어선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버려진 늙은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돌아온 여자였다.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났다. 날씨가 변해 있었다. 호수는 햇살에 반짝였고 하늘은 맑았다. 공기는 소나무 향으로 깨끗했다. 나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깨달았다. 나는 희생자로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위협으로 깨어났다. 강지원 씨가 노트북과 큰 폴더를 들고 나왔다. 모두 발송되었습니다. 퀵 기사들이 오늘 저녁까지 편지를 전달할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불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낡은 휴대폰을 내게 건넸다. 이건 그들만을 위한 직통 전화입니다. 번호는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됩니다. 당신은 말할 의무는 없지만 원한다면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제 규칙은 당신이 정합니다. 우리는 14시 16분에 첫 전화가 울릴 때까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석이었다. 내가 받았다.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왜 요양원에 안 계세요? 이 편지는 뭐예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착오가 아니란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빚이요?
엄마가 다 오해하신 거예요. 너 기억나니, 민서가? 7살 때 이웃집 유리창을 깨고 고양이가 그랬다고 말했던 거. 나는 그때도 네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넌 거짓말할 때 항상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가 커지거든. 지금도 똑같이 말하고 있구나. 그는 침묵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48시간.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강지원 씨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확신에 차고 차분한 나.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을 뿐이었다. 15시 2분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범죄라는 거 아세요? 안다. 이걸 배신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르지. 엄마, 제발요. 애들이 집에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걸 망치고 싶으세요? 아니, 수진아, 너희가 이미 망쳤지. 나는 그냥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저녁에 강지원 씨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준혁이가 집 매매 위임장을 취소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부동산 중개소에 3번이나 격분해서 전화했다. 그리고 그렇다. 이제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반드시 전화할 것이다. 19시 44분에 전화가 울렸다. 준혁이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생각하게 돌아. 두려워하게 돌아. 내가 낡은 그릇처럼 요양원으로 보내졌을 때 느꼈던 감정의 1%라도 느껴보게 둬라. 강지원 씨가 차를 내왔다.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어두워지는 창밖을 보았다. 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나는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오트밀을 끓였. 모든 것이 평소처럼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 나는 이것이 평범한 아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강지원 씨가 전화를 들고 들어왔다. 시작됐습니다. 민석이가 신용카드에서 900만 원을 바로 인출했습니다. 수진이는 두 아이의 적금 통장에서 남은 돈을 모두 뺐습니다. 준혁이는 고객 계좌에서 자기 개인의 키프로스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도망치는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이제 공개적으로 서류상으로 범죄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베란다에 앉았다. 바람이 가을 숲의 냄새를 실어왔다. 마음속은 평온했다. 두렵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또 민석이었다. 내가 받았다. 엄마, 제발요. 제가 다 이해했어요. 원하시면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다 돌려놓을게요. 그냥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넌 이미 알고 있잖아. 그저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을 뿐이지. 엄마, 제발요. 그들이 전 아내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해요. 학교도 알게 됐고 교장 선생님도 아세요. 전 끝났어요. 엄마, 아들이 내 선택이었어, 민서가. 네가 내가 방해된다고 결정한 그날 네가 선택한 거야. 나는 차분하게 전화를 끊었다. 12시 30분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흐느낌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학교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남편도 알게 됐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제발 이게 농담이라고 더는 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또 잠시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니? 내 자식들이 나를 없애려고 서류에 서명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떠날 때 자물쇠에서 열쇠가 짤랑거리는 소리 들었니?
너희가 자란 집을 마지막으로 보던 내 모습을 봤니? 엄마, 우셨어요?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이제 더는 울 수 없단다. 48시간이 지났다. 너희는 선택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강지원 씨가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준혁이만 남았습니다. 아침 내내 조용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다. 14시 1분에 전화가 울렸다. 준혁이었다. 어머니, 그 두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세기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게임에 발을 들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강지원 씨가 맞은편에 앉았. 이해한단다. 준혁아, 넌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늙고 약하다고. 하지만 소식이 있단다, 얘야. 나는 약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지금 편하고 조용한 어머니와 통화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마침내 깨달은 한 여자와 통화하고 있는 거야. 이걸 공개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당신은 웃음거리가 될 거고 우리를 파멸시킬 겁니다. 아니, 준혁아. 너희가 너희 자신을 파괴한 거야. 나는 그저 전송 버튼을 누를 뿐이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강지원 씨가 나를 보았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됐어요. 그는 버튼을 눌렀다. 하나, 둘, 셋. 몇 분 후 지역 경찰서에는 민석이의 빚기록이 담긴 파일이, 국세청에는 수진이의 자금 세탁 계획이, 변호사협회에는 준혁이의 비리 폭로 자료가 전송되었다. 학교, 교회, 로펌에는 그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행각의 사본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지역신문의 수석 기자에게는 사진, 스캔본, 음성, 녹음 등 모든 패키지가 전달되었다. 노트북 화면에 기사가 떴다. 새 자녀, 어머니 집 팔려다 데려 당했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제목 아래에는 늙은 할머니의 얼굴이 아닌 단호하고 맑고 진정한 내 얼굴이 있었다. 기사가 나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 효과는 폭발과 같았다. 첫 번째 피해자는 민석이었다. 강지원 씨는 그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잠시 후 두 남자가 다가오는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그가 빚진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 친구들은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강지원 씨가 해설했다. 아마 그는 이제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1시간 반 후 수진이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조지아로 휴가를 떠나려 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었다. 횡령, 탈세 혐의, 그녀와 함께 자선 모금 서류, 기부자 명단, 그리고 돈이 결코 전달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었다. 그리고 준혁이는 양복을 입은 채 동료들 앞에서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영상에서 그는 무언가 설명하려 하고 변호사에게 소리치고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변호사 협회는 이미 그의 자격증을 취소했다. 그의 상사는 기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해가 숨 너머로 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분노도 불안도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명료함만이 있었다. 강지원 씨가 베란다로 나왔다. 모두 끝났습니다. 3명 모두 공식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찾아올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요. 편지를 쓰거나 애원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가 사라질 것이라고 선반의 먼지처럼 치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때를 기다리며 침묵했을 뿐이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내가 받았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흐느낌과 헐떡이는 목소리. 엄마, 제발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 계좌는 동결됐고 아이들은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남편은 이혼하고 싶대요. 엄마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녀가 나를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말을 들었다. 수진아, 네가 그랬지. 내가 이제는 어차피 이해 못한다고. 모든 노인들은 현실 감각을 조금씩 잃는다고. 이제 알겠니?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서류는 이미 서명되었고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엄마, 저희는 두려웠어요. 빚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도왔단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15분 후 유선 전화가 울렸다. 준혁입니다. 네가 이겼어. 그가 말했다. 조용하고 감정 없이. 넌 우리를 파괴했어. 이걸 되돌릴 수는 없겠지. 절대. 네, 나는 침묵했다. 그는 계속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어. 그냥 떠넘기면 된다고. 엄마가 스스로 동의했어요 라고 말하면 된다고. 당신은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부탁했고, 믿었고, 사랑으로 침묵했지. 너희는 계산으로 그랬고, 차이가 있단다. 네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어. 아니, 준혁아. 나는 너희가 그 결과와 마주하게 했을 뿐이야.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강지원 씨가 다가왔다. 민석이만 남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전화하지 않을 거야. 전화했다. 21시 7분. 전화기가 울렸다. 민석이었다. 목소리는 잠기고 거칠었다. 엄마, 나 경찰서야. 얼굴이 엉망이야. 그들이 돈을 찾고 있었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 날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지, 그렇지? 나는 눈을 감았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널 감싸주지 않을 뿐이다. 엄마, 다 이해해요. 그냥 말해줘요. 언젠가 용서해 주실 건가요? 나는 느끼는 그대로 대답했다. 어쩌면. 하지만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닐 거야.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밖은 어두워지고 소나무들이 바람에 속삭였다. 나는 베란다에 앉아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버텨낸 여자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전화도 소동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나와 민트차와 햇살이 비치는 호수의 풍경만이 있었다. 마치 하늘 그 자체가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것 같았다. 강지원 씨는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침착한. 내가 그때 구했고 이제는 나를 구한 사람.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지난 10년보다 더 잘 잤어요. 그가 옆에 앉았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네, 모든 것을요. 나는 더 이상 민석이에게도, 수진이에게도, 준혁이에게도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했고, 나도 선택했다. 그들은 내 침묵 위에 삶을 쌓았고, 나는 그저 그 침묵을 지웠을 뿐이다. 점심때 젊은 기자가 찾아왔다. 30살쯤 되어 보였고 녹음기와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목소리만 가능할까요? 신원은 숨기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세부사항 없이 그러나 진실되게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얼마나 편한 어머니가 되기 쉬운지, 위임장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필요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평온하고 자유롭고 옳은지에 대해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댓글이 달렸다. 강한 여성이네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저는 68세인데 저도 제 아이들이 두려웠어요. 이제는 덜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읽으며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처럼 편하게 만들어지고 구석에 세워지고 담요로 덮인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일어선다. 사흘 뒤 봉투가 도착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고 계좌는 동결 해제되었다. 모든 행위는 제3자에 의한 사기 미수 행위로 인정되었다. 담당 수사관은 종이 아래에 손으로 썼다. 당신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강지원 씨가 상자를 들고 나왔다. 당신의 물건들입니다. 모아둔 책, 앨범. 원하시면 여기에 오래 계셔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나는 집과 호수와 그리고 더 이상 검은 차에 실려가며 버려졌다고 생각하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를 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내 옛집에서도 옛 지위에서도 나는 새롭게 살고 싶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가야 할 때예요. 어디로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요. 그가 내게 열쇠를 주었다. 차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때처럼 검은색이었지만 이제 나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였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고 시동을 걸고 천천히 확신에 차서 출발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저는 75살입니다. 제게 더 이상 자식은 없지만 인생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보낸 메시지. 저녁 식사 취소됐어요. 하지만 나는 레스토랑에 들어갔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모두를 보았다. 그들은 내 돈으로 나 없이 아무렇지 않게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딱 몇 마디를 건넸고 그들은 모두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후에 한 일은 당신은 절대 믿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편안히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의 아침은 늘 그렇듯 조용히 거의 눈치챌 수 없게 찾아온다. 나는 50 아니면 이미 깨어 있다. 오랜 습관이다. 늙은 고양이처럼 잠이 얕아졌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금이 몇 시인지 안다. 나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관절이 깨어날 시간을 준다. 78배 나이에 매일은 선물과도 같지만 아침나절에는 벌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내 집은 경기도의 오래된 동네. 이 자리에 거의 반세기 동안 서 있었다. 거실 벽지는 색이 바랬고 베란다의 마루는 해가 갈수록 더 요란하게 삐걱거린다. 남편 현우는 늘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럴 틈도 없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떠나버렸다. 그가 없는 지도 벌써 8년째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아침마다 그에게 말을 건다. 마치 그가 정원에서 잠시 늦장을 부리는 것처럼 안락의자에 앉아서 이 집은 단순한 벽이 아니다. 이곳에서 내 아이들, 지훈과 서연이 자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맨발로 뛰어다니는 발소리, 장난감 때문에 다투고 엎질러진 식혜 때문에 울던 소리들이 이곳에 배어 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고요하다. 딸 서연은 한 달에 한 번 늘 바쁘게 들른다.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한 손에는 차키를 든 채 15분쯤 앉아 시계를 보며 말한다. 엄마, 아시잖아요. 제 가게가 지금 한창 시즌이라 손님이 너무 많아요. 아들 지우는 더 자주 오지만 거의 항상 부탁할 것이 있을 때만 온다.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거나 며칠만 돈을 빌려달라거나. 그 며칠은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오늘은 수요일. 블루베리 파이를 굽는 날이다. 나만의 작은 전통이다. 나를 위해 굽는 건 아니다.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 손자 준서를 위해서다. 그 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의 곁에 있으면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 삐걱,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알려준다. 준서다. 잠시 후 준서가 문 앞에 나타났다. 키가 크고 조금은 어색한 젊은 시절 현우와 똑같은 걸음걸이. 마치 다리가 머리보다 조금 더 빠른 것처럼 약간 서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파이 맞죠? 그럼 막 오븐에서 꺼냈어. 딱 알맞게 식었지. 들어오렴, 내 새끼. 그 애가 나를 안아주자. 문득 그 애의 얼굴을 보려면 고개를 한껏 젖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을까? 공부는 어떠니? 나는 그의 앞에 차를 놓으며 물었다. 그냥 그래요. 고등수학은 외계어 같은데 그래도 시험은 잘 봤어요. 교수님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라고 제안도 하셨고요. 잘했구나. 내 할아버지 머리를 닮았어.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에 오래된 사과나무를 바라본다. 현우가 어릴 적 준서에게 저 나무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다. 준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지우는 떨어질 거라고 화를 냈지만 현우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할머니, 금요일에 뭐 입고 가실지 정하셨어요? 준서가 파이 한 조각을 베어 물며 갑자기 물었다. 금요일에? 내가 놀라 그를 쳐다봤다. 금요일에 무슨 일 있니?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굳어버렸다. 몇 초간 침묵했다. 엄마 아빠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느티나무 가든에 식당 예약했대요. 혹시 모르셨어요? 나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30주년. 정말 중요한 날이다. 당연히 축하해야지. 그런데 왜 나는 이 소식을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서 듣는 걸까? 아마 지훈이가 전화하려고 했을 거야.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걔는 항상 모든 걸 나중으로 미루잖니.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약간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걸 이해했다. 우리는 여름 계획과 그가 도서관에서 만났다는 민지라는 여자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들으며 웃고 질문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웅웅거렸다. 왜 지훈이는 직접 전화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나 없이 축하할 생각인 걸까? 준서가 떠나고 주말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내다봤다. 길 건너편에는 최 씨 아주머니 댁이 수요일마다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 최 씨 아주머니는 벤치에 앉아 행복에 겨워 빛이 난다. 그리고 나에게는 파이와 따뜻한 차, 그리고 정적이 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아들 지훈이라고 떴다. 엄마, 저예요. 금요일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지금 초대하려는 거겠지. 그저 늦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아내랑 조촐하게 저녁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는 말을 흐렸다.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아파서요. 열이 좀 나네요. 의사가 일주일은 푹 쉬라고 했어요.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거짓을, 무언가 미끄러운 것을 잡아내려 했었다. 뭐 도와줄 거라도 있니? 죽이라도 끓여다 줄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 있어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나중에 다시 날 잡아서 꼭 초대할게요. 그래, 아들아, 둘 다 몸조리 잘하렴. 고맙습니다, 엄마. 그럼 이만 끊을게요. 그는 내가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손에 휴대폰을 든 채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으로 서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지훈이와 통화한 후 나는 한참 동안 부엌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차는 식었고 식탁 위 램프는 깜박거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집안은 먹먹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데 발밑에서 무엇이 무너져 내리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안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빨랐다. 엄마,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이라 다들 콜록거리더라고요. 아니, 괜찮단다. 내가 대답했다. 너는 괜찮니? 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은행에서 온 우편물 못 받으셨어요? 엄마 이름으로 뭐가 와야 하는데 주소가 잘못 갔나 봐요. 혹시 엄마한테 갔을까 해서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아니, 못 받았어. 오면 알려줄게. 네, 고마워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대화는 언제나처럼 짧고 무미건조하게 끝났다. 마치 내가 그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손을 잡아주고 실패한 연애 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수십 년의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저 수화기 너머의 낯설고 빠른 목소리일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코트를 입고 마트로 향했다. 거리는 흐렸고 아스팔트는 회색이었으며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계산대에서 옆집 사는 최 여사님을 만났다. 그녀는 70대 과부로 항상 단정한 머리 모양과 비싼 슈퍼마켓 쇼핑백을 들고 다녔다. 어머, 정숙 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명랑하게 지적이었다. 금요일에 가시죠? 나는 당황했다. 어디를요? 어디긴요? 느티나무 가드네요. 지훈 씨랑 수진 씨 기념일이잖아요. 우리 라인 사람들 거의 다 초대받았는데 명단에 없으셨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속이 꽉 조이는 기분이었다. 아마도요, 나는 중얼거렸다. 실수였나 보죠. 아니면 취소됐거나요. 수진 씨가 아프다던데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어제 약국에서 봤는데 얼굴도 뽀얗고 장바구니도 가득 들고 늘 그렇듯 활짝 웃던데요. 아마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었나 보죠. 요즘 젊은이들 파티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나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살 것을 깜빡했다는 듯 둘러대고 계산을 마치고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빠져나왔다. 거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축하를 한다. 단지 나 없이. 집에 돌아와 봉지를 내려놓고 현관 의자에 앉아 바닥을 응시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분노도 서운함도 아니었다. 오히려 놀라움에 가까웠다.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아프지는 않지만 너무나 예상치 못해서 믿기지 않는 그런 느낌. 저녁에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금요일에 정말 안 오실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한 걸 어떻게 알았니? 아빠가 할머니가 직접 거절하셨다고 힘드실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할머니가 오실 줄 알았어요. 창가 자리도 할머니 자리로 맡아뒀는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서야, 잘 들어. 혹시 누가 물어보면 내가 정말 못 갔다고 해. 알았지? 이건 어른들 일이니 너는 걱정 말고 그냥 즐겁게 지내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이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할머니. 나는 그가 볼 수 없었지만 미소 지었다. 나도 널 사랑한단다, 준서야.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금요일 내내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침부터 파이를 구웠다. 누가 올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손을 비워둘 수 없었다. 집 안에는 바닐라와 반죽 냄새, 무언가 따뜻하고 진실한 냄새가 나야만 했다. 시계가 6시 20분을 가리켰을 때 나는 그들이 모두 그곳 느티나무 가든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명, 음악, 손님들, 웨이터들, 그리고 아마 지훈이가 건배사를 하겠지. 그리고 누군가 물을 것이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겠지. 아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요.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기저귀와 해열제 사이, 레이스 냅킨과 아무도 듣지 않는 조언들 사이, 어딘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집 안이 유난히 고요해진 그 순간 나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나는 옷장에서 은색 장식이 달린 푸른색 원피스를 꺼냈다. 현우의 마지막 생일에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것을 입고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직 존재해.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게 두지 않겠어. 나는 레스토랑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늘에 앉아있지도 않았다. 다음 날인 토요일.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편지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았다. 문자도 음성 메시지도 아닌 진짜 종이 편지. 그 안에는 내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 말하지 못한 모든 것. 그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들어야만 하는 모든 것이 담겨야 했다. 지훈아, 너는 항상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지. 아니, 나도 바빴단다. 네가 아플 때 나는 서둘러 퇴근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었. 네가 수련회에 갈 때 나는 집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내 이름이 수노인 베개싯을 서둘러 만들어 주었지.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어. 3월이라 추웠고 너는 갓난아이가 추위를 탄다는 걸 잊었으니까. 나도 서둘렀단다. 회의나 발표가 아니라 너에게로. 그러다 나는 어느새 늙고 흥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웨이터에게 저희 어머니세요. 못 오세요. 힘들어하셔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 지훈아. 힘들어. 하지만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걸 보는 게 힘들어. 너는 결혼 30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지만 내 아내가 가족이라는 것과 내 어머니가 뿌리라는 것을 잊었더구나. 그 뿌리 없이는 너는 자라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있잖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초대해달라고 조르지 않았어. 그저 내 마음에 아직 나를 위한 자리가 남아있기를 바랐을 뿐이야. 언젠가 그 자리를 찾게 되면 전화하렴. 그때까지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가련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삶으로 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나는 정성껏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다음날 준서편에 보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무언가 결심하셨군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서야. 나는 더 이상 구석에 앉아있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고, 여자고, 그리고 아주 살아있는 할머니란다. 그는 웃었지만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네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독서 동아리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 들었는데요. 수학이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혹시 이정숙 어르신 맞으신가요? 준서 학생이 어르신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준서 학생 할머니시죠? 네, 제가 그 할머니예요. 월요일 10시에 가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문득 오랜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삶이 초대 거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앉아서 기다리기를 거절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월요일 도서관.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이 달린 오래된 벽돌 건물. 낡은 책 냄새가 풍겼다. 젊은 직원인 민지가 나를 맞이했다. 준서가 만난다는 바로 그 아가씨였다. 준서 할머니 맞으시죠? 그녀가 환하게 물었다. 그래, 내가 그 할머니란다. 그냥 이정숙이라고 부르렴. 그녀는 나를 강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아주머니들과 3명의 초등학생이 앉아 있었다. 민지가 귓속말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라고 했다. 마음을 닫은 얼굴, 눈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그림을 그려요. 아이들에게는 어른이 곁에 있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그녀가 설명했다. 나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할머니도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장난도 엄청 쳤단다. 그 아이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누군가의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에. 그 후로 나는 매주, 때로는 2번씩 도서관에 갔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책만 읽어주었지만 곧 아이들이 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아빠가 교도소에 있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다. 다른 아이는 부모님이 이웃처럼 살며 소리만 지를 뿐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아이는 자신을 키워주는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아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저 침묵하며 어른이 정말로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바쁘거나 떠나버리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책뿐만 아니라 사과, 견과류, 과자도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집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나 자신도 오랫동안 엉뚱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온기가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3주 만에 처음이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집에 있었지. 다 괜찮아. 저희가 준서한테 들었는데 요즘 도서관에 다니신다고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단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엄마, 화나신 거 아니죠? 나는 창밖으로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내리는 것을 보며 잠시 침묵했다. 서연아, 분노는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생기는 거란다. 나는 이제 희망하지 않아. 그저 살 뿐이야.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힘든 시기인 거. 지훈 씨는 일에 파묻혀 있고 저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알아. 하지만 문제는 바쁜 게 아니라 너를 키워준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한숨만 내쉬더니 말했다. 알겠어요. 다시 전화할게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서는 더 자주 들렀다. 때로는 민지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한 번은 USB를 가져왔다. 아빠 노트북에서 찾았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영상이에요. 저녁에 나는 그것들을 틀어보았다. 화면 속에는 젊은 현우가 준서처럼 짙은 눈썹을 하고 지훈이를 그네에 태워주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서연이가 케이크 앞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 내가 우스꽝스러운 리본이 달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나는 렌즈를 보며 말했다. 나 찍지 마. 화장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웃었다. 나는 반쯤 어두운 부엌에 앉아
내 지나간 삶. 충만하고 진실했던 삶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그런 삶이 내게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꼈다. 이제는 비록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코트를 입은 근엄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실례지만 이정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느티나무 가든의 주인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당황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아드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금요일에 있었던 일과요. 나는 그를 안으로 들여 부엌에 앉히고 차를 따랐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제가 이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 기념일에 본 것은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분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손님 명단은 사전에 조율되었고 몇몇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여사님 이름도요. 나는 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실수인가 생각했지만 나중에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여사님께서 아셨으면 했습니다. 우연히 잊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도록요.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제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서 혼자 슬프게 앉아 계속 문 쪽을 바라보던 손주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웨이터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는 안 오세요. 초대를 못 받으셨거든요. 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가 내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저 여사님께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또한 침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코트를 바로잡았다. 언제든 느티나무 가든에 오셔서 그냥 쉬고 싶으시거나 차 한잔하고 싶으시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계산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한참 동안 문가에 서서 생각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닐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나는 미용실에 가서 그냥 간단한 드라이를 부탁했다. 뒤쪽을 조금만 다듬어 달라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다워 보이고 싶다고 농담했다. 젊은 미용사는 말했다. 머릿결이 참 고우세요. 진짜 안 같아요.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오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들렀다. 오래전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90년대부터 건드리지 않고 놔둔 낡은 예금. 이자가 쌓였을 터였다. 대기는 언제나처럼 길었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더 이상 달려갈 곳이 없었다. 1시간 반 후에 직원이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준서가 큰 봉투를 손에 꽉 쥐고 서 있었다. 할머니, 이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한테서 온 답장이에요. 직접 오실 용기가 없으셨나 봐요. 나는 봉투를 받고 고맙다고 했다. 준서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났다.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는 안락 의자에 앉아 편지를 펼쳤다. 지훈이의 약간은 흐트러지고 힘이 들어간 필체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익숙해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바쁘고 전화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에
저는 정말로 어머니께서 힘드셔서 오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준서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연회장에 있었지만 마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내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이 어떻게 축하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마치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저녁 하루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벽처럼 쌓아 올린 침묵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찾아뵐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손님 없이, 수진이 없이, 그냥 저와 어머니 단둘이서요. 사랑을 담아 아들 지훈. 나는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아침에 혹시나 그가 올까봐 남겨두었던 마지막 체리파이 2조각을 접시에 담았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날도, 다음 날도, 일주일 후에도. 편지는 있었지만 그 뒤를 잇는 발걸음은 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행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쓰이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사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후에 앉아서 기다리고 또다시 혼자 남는다. 2주 후 나는 도서관에서 9살짜리 유나가 남자아이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어제 엄마가 나한테 넌 정말 선물도 아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나를 포장해 보시지, 그래? 남자아이는 웃었고 나는 그 아이 옆에 앉아 몸을 숙여 물었다. 그거 네가 직접 생각해낸 거니? 아니요. 예전에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나는 아이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그럼 너는 좋은 할머니를 두었구나.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요. 할머니는 항상 제가 속이 꽉 찬 만두 같다고 하셨어요.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는 가장 맛있는 게 다 들어있다고요. 나는 문득 이 아이들이 나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으면서 그저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아들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 곁에 있어 주리라. 날이 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기다리기를 멈췄기 때문이었다. 기다림, 그것이 바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것은 계단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서 의미를 찾게 만든다. 기다리기를 멈추면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와 함께 자유가 온다. 나는 도서관에서 점점 더 늦게까지 머물렀다. 독서 동아리가 끝난 후 민지와 함께 책을 정리하고 낡은 목록을 뒤졌어요. 때때로 그녀는 집에서 만든 주먹밥이나 사과, 보온병에 담은 차를 저녁으로 가져왔다.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서두르지 않고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생님,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강의를 하셔도 되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셔서 마치 세상 모든 일을 이미 겪어보신 것 같아요. 거의 다 겪었지. 내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제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돌아가셨거든요. 엄마와는 관계가 복잡하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로 헛되이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필요 없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해질 것이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들어줄 것이다. 11월 초 우리 도서관에서는 따뜻한 말의 날이라는 축제를 열었다. 아이들은 쪽지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공예품을 만들었다. 민지는 내가 언젠가 무심코 했던 말을 벽에 인쇄해서 붙여놓았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그리워했던 전부일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읽고 울 뻔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만두 이야기를 했던 유나가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세요? 나는 그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제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할 때도요.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바보가 아니란다. 그날 저녁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아빠가 또 할머니 댁에 가려고 했어요. 꽃까지 샀는데 마지막 순간에 포기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나는 침묵했다. 제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그냥 떠나버리시면 그때는 너무 늦을 거라고요. 준서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부탁했다. 그건 그 애에게도 너에게도 아픈 말이잖니. 할머니는요?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떠났단다. 이해하겠니? 그는 침묵했다. 저는 상관없지 않아요, 할머니. 저는 계속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언젠가 정신을 차리면 그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할머니가 결정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다.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기고 유리 찬장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나는 나야.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다시 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준서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코트는 잠그지 않은 채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섰다. 우리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그녀가 차를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그저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싶어서였다. 수진이는 식탁에 앉아 가방을 옆에 조심스럽게 놓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말했다. 제가 온 이유는 준서가 그러더군요. 어머님께서 이제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신다고요.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사신다고요. 그런데 지훈 씨는 그는 마치 공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말없이 다니고 일도 억지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그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요. 저도 그걸 보고 있고 그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침묵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수진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저는 항상 어머님께서 저를 낯선 사람처럼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처럼 보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 하나는 제가 주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념일은 제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지훈 씨에게 어머님께서 오시기 힘들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확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항상 제 말을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용했어요. 그녀는 시선을 떨구었다가 잠시 후 물었다. 자신의 가족 안에서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지난 5년 내내 우리는 침묵했다. 주전자가 끓었다. 나는 두 잔의 차를 따라 식탁에 놓았다. 수진이는 한 잔을 들어 손으로 감쌌. 저는 멋지게 사과할 줄 몰라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지훈 씨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가 불쌍하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머님은 그의 어머니시고 그는 어머님을 사랑하니까요. 그저 그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를 뿐이에요. 나는 생각하다가 말했다. 너는 그를 사랑하니?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랑한다기보다 그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이미 많은 걸 의미한단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덧붙였다. 어머님은 단순히 서운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무언가 있었죠. 있었지. 그저 내가 어떤지 아무도 묻지 않았던 너무 많은 세월이 있었을 뿐이야. 나는 엄마, 유모, 시어머니였지만 결코 그냥 지치기도 하는 한 사람은 아니었지. 그러다 모든 것이 쌓여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날이 오는 거란다. 수진이는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잠깐만. 나는 선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호박이 밝힌 낡은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현우가 결혼 10주년에 선물해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수진이에게 내밀었다. 이건 화해의 표시도 무언가의 상징도 아니야. 그저 너는 내 아들의 아내이고 내 손자의 어머니니까. 너도 어딘가에서는 지쳤을 테지. 누군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물건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떠났다. 그리고 현관에서 이미 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나는 깨끗한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치고 썼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떠났던 한 여자의 이야기. 잊혔지만 스스로를 다시 기억해낸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 준비가 된 여자의 이야기. 나는 첫 세 줄을 쓰고 멈췄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12월이 되었고 첫눈이 솜처럼 창턱에 쌓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라디에이터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이 고요함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계속 도서관에 갔다. 유나와 함께 그 아이를 닮은 인형을 꿰맸다. 준서는 겨울 독서를 위해 따뜻한 담요를 가져왔다. 민지는 아이들의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매일 아침 나에게는 이제 가야 할 곳과 이유가 생겼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엽서가 한 장 있었다. 우표도 봉투도 없이 그저 틈새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다. 표지에는 눈 덮인 오래된 벚나무 그림이 있었다. 펼쳐보니 지훈이의 필체였다. 어머니, 지워지지도 녹아 없어지지도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른이란 돌보고 참고 침묵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른이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떠날 줄 알고 자신이 원할 때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께서 차 한잔하고 싶다고 결심하시면 제가 직접 상을 차리겠습니다. 수진이 없이, 손님 없이, 오직 어머니와 저, 당신의 아들, 단둘이서요. 영원히. 나는 엽서를 들고 울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엽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지만 더 이상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가거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선택은 자유로웠다. 새해 전날 밤 나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자정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준서와 민지가 탄산음료 한 병과 과자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저희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기념하고 싶지 않아서요. 할머니랑은 그냥 조용히 차만 마셔도 되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들어오렴. 마침 파이가 씻고 있단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고 우리 집은 따뜻하고 소박한 음식과 웃음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모든 것이 돌아왔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환상 없이, 연극 없이, 그러나 진정으로.
봄에 나는 다시 노트를 펴고 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다. 출판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어느 날 고요함 속에서 내가 다시 나 자신이 되었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그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가구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 걸어나간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게 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 에세이